어제 자정 무렵까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이 후보자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야당은 총리 부적격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임명 동의안 처리 전망 등 전국 상황을 황태순 평론가, 민영삼 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야당이 청문회장은 아니고 장외에서긴 합니다만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이완구 후보자에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주 안 좋죠. 마침 어제 보니까 야당에서 먼저 이제 얘기를 했죠. 예. 보면은 우리 후보자께서 대학 교수도 시켜주고 총장도 만들어준 언론인이 있느냐?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있을 텐데요. 녹취록에 있는데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자. 비공개로라도 하자. 들어보자 하니까 보니까 여야가 충돌했죠. 그때는 안 된다.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틀 수 없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네. 결국 야당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어제 한 4시경이죠. 뭔가 갖다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두 번째를 경악했어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첫 번째 지난 KBS가 보도했을 때는 내가 보면 팽을 빼라 그러면 빠지더라. 네. 그다음에 어린 기자들한테 내가 너희들 다 저 윗사람 다 아니까 너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이 얘기했는데 어제는 뭐냐니까 김영란법이에요. 네. 내가 김영란법 맡고 있으니 이제 안 막을 거야. 안 먹어서 기자 너희들 가서 흔한 얘기로 콩밥 좀 먹어봐. 네. 이게 무슨 폭언입니까?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거기다 또 보면 농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 청문을 갖다 앞둔 1월 27일 날 그날 기자들 만나서 농담합니까? 농담 중은 좀 살벌한 농담이죠. 아니 일국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것도 어린 자식벌도 안 되는 그 어린 기자들 앉혀놓고 그런 농담합니까? 그런 농담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언론인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 총장 내가 다 만들어줬고 내 주변에 보니까 자 보면 내 친구들 저 대학생 온 사람도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자 너희들 그때 분위기가 1월 27일 분위기면은 아들 문제, 아들 그 병역 문제 때문에 얘기 나고 마침 그날 한 신문에서 보면은 그 이제 분당 땅 이 문제가 이제 거론되기 시작할 그 무렵이에요. 요즘 뭐냐니까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콩밥 먹여. 둘째 말 잘 들으면은 교수도 시켜주고 총장도 시켜줄 거야. 그렇게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풀텍스트를 들었을 때 아직도 풀텍스트 다 못 들었어요. 일부 발췌된 것만 들었는데 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기자 리포트에서 보니까 이건 야당에서 부적격 아니냐, 여당 내부에서 부적격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까지 낙마시키면은 보세요. 안대희, 문창극, 이번에 이완구까지 낙마해버리면은 이건 대통령한테 너무 치명적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래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예전에 우리 국무총리 하신 정운찬 총리,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경제 죽어야 산다. 저는 뒤집어서 이거 좀 원형해서 이렇게 좀 엉망진창인 인사 검증, 그래서 후보자라고 내놓은 이런 시스템이라면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져야 박근혜 정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연속 낙마시키기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해서 야당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발언을 놓고 녹취록 발언을 놓고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게 그냥 사석에서 농담 섞어가면서 기자들하고 편하게 한 얘기였다라고 총리실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아니라고 지금 황태순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근데 황태순 의원님의 얘기도 저도 원래 방송을 처음부터 했으니까. 근데 그 처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언론관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간 것에 대해서 저는 어제 그 열람된 내용, 야당이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석한 기자가 다른 기자분이 이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총리에서 나온 해명이 아니고 그 참석한 기자 얘기가
정말 편하게 웃으면서 한 얘기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완구 내재 후보자의 본의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 참석한 기자가 한 4명을 우리가 좀 눈여겨듣고 야당이 너무나 이 그 공세를 강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역풍의 우려도 있다 하는 측면을 좀 야당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이 그 언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총리가 되면은 정말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 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주는 이 언사에 대해서는 이 이완구 총리가 앞으로 총리 혹시 되더라도 내내 유념해야 될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국회 청문회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초비상이 걸려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질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박덕흠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한번 직접 한번 보시죠. 올해부터 FTA 확대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FTA 피해 보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과 FTA는 한 49개국 정도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산품 수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업 또 어업 분야가 다소 또 어떤 면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부흥세라든가 또는 농어촌 안전기금 같은 것도 이른 검토 해봄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5대 때 바로 이와 유사한 것을 제가 국회 농림분과위원으로서 제안했던 기억도 납니다. 따라서 이 FTA를 앞으로 중국과도 또 정식으로 체결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한 체결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농어촌에 대한 특별 대책은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농업 보조금이 이제 농가당 월 평균 이제 14만 원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래서 FTA 확대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농업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또 완화를 해서 지원되는 그런 농업 보조금을 대폭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3, 4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직불불제도 이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도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제 세종시를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간에 네, 지금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이완구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는 거 보셨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정책 쪽, FTA 뭐 이런 쪽으로 질의의 방향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게 쟁점이 되는 것이 정상이긴 하죠. 원래 원래 사실을 제대로 하면요. 공직 후보자는 뭐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할 때 한 248개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철저히 걸러야 돼요. 그 걸은 상태에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걸러버리고 그다음에 청문회장에서는 정책, 비전 이런 부분을 갖고 다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제대로 청와대에서 못 그러니까 우리 결국 보면 국회에 와서 이렇게 걸러지는 거 아닙니까? 마침 저 박덕흠 의원, 뭐 충북, 보은, 영동, 옥천 지역구 의원이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좀 새누리당 의원들이 옛날 영화 제목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완구 일병. 마침 보니 이완구 의원이 방위 출신이라 예비역 일병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일병이군요. 진짜 일병이. 이완구 일병 구하기에 나섰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진짜 이번마저 낙마하게 되면은 그건 대통령 리더십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또 해보려고 그러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2010년에 김태호 후보자를 생각하게 돼요. 김태호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보면 인사청문 다 마치고 결국은 당시 여권 내부에서도 그때 친박계들이죠. 당내 비주류였던 친박계들이 반발합니다. 청와대 전화도 하고 당시 이경재 인사청문위원장이었는데 이분도 보면 내가 이 보고서 채택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 장관 같은 경우는 시일 지나면 임명해 버리는 그만이지만은 국무총리는 반드시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우선 경과 보고서 이 보고서가 올라가야지 표결에 붙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가운데 겨우 이틀 만에 김태호 후보자가 손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하는데 저는 아까도 계속 낙마라고 나오는데 낙마하면 너무나 상처가 크죠. 네. 낙마 말고 또 하마라는 게 있습니다. 아, 스스로요. 스스로 내려오는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과연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그야말로 지금 여당의 집중적인 엄호 속에 된다 치십시다. 네. 지금 보면 야당이 표결에 갈지 아니면 전원 사퇴할지 전원 퇴장할지 그거 아직 결정된 바 없어요. 예. 이런 상태에서 반쪽짜리 총리 돼갖고 과연 령이 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먼 훗날 자손들에게 아 우리 저 5대조 할아버지는 영의 정했다. 재상했다. 그 기록은 남을지 모르지만 네. 본인이 입는 타격이 너무 클 것 같고 또 오늘 이야기가 예. 그 좀 차남 문제가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니까 밝힐 수 없다. 재산 밝힐 수 없다 얘기했는데 보면 건보료는 그 대신 400만 원을 갖다가 안 내고 결국 아버지 밑으로 예. 형 밑으로 예. 건보 등재대에 있어서 이른바 그 얌체라고 그러죠. 얌체적으로 받았다 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쪽에서는 그 차남의 재산 공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옳은 길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일단 야당,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리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당이 혼자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무리수가 되겠죠. 네. 일단 국회의장이 단독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네. 국회의장이 과연 그런 부담을 지려고 한 것인지 예. 그게 상당히 의구심되고 또 국회의장이 단독 상정을 했더라도 가서 이제 참여하면은 그때 당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반 출석의 출석 가반이기 때문에 예. 그 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할지라도 이탈표가 있더라도 비박 친이계 이탈표가 있다 할지라도 표결수로는 통과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표결상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요? 완전히 반쪽짜리. 예, 예. 그래서 국무총리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든 여기서 김무성 대표 체제가 이 유승민 이 KY 체제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서 본회의장에 와서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예. 본회의장에 와서 반대표를 하든 본회의장 참석을 안 하든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야당을 설득해서. 그렇죠. 그리고 야당도 완전 보이콧한 것이 정말로 멀리 봐서 내년 총선 그다음 대선까지 이런 일정을 봤을 적에 네. 멀리 봐서 얼마나 좋은 것인가 네. 한번 깊이 그 사력 있게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검토해보는 그럴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야당에서 나온 방침이 12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죠. 내일이죠. 반드시 인사청문 끝나고 나서 임명 동의안을 표결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밝히고 있거든요. 여당이요, 야당이요. 여당이요. 여당은 그렇게 예. 얘기하는데 앞서 우리 민 원장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은 네. 3일인가 말미를 두고 네. 그거 안 되면 그제서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아까 뭐 단독 상정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런 무리수를 정의화 의장이 두실까요? 굉장히 그리고 아까 아마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여야에게 뭔가 사인을 보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K와 아까 김무성, 유승민 이제 투탑도 보면 사실 문재인 대표를 좀 압박을 해야 돼요. 정하려면. 어떻게 압박을? 문재인 대표 뭐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는 뭐 하겠지만 네. 사실 문재인 대표께서 사실 경선 기간 중에 무슨 얘기했어요? 호남 총리론 얘기했습니다. 충청도 분인 이완구 총리 후보자 못마땅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 물론 나중에 뭐 그건 아니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표의 목표점은 2017년에 가 있거든요. 네. 2017년 대선에 가 있는데 흔히 보면은 스윙 보트 지역이라고도 하고 이른바 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충청권에서 좀 크게 반발할 텐데 만약에 예.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첫 작품이 이완구 후보 네. 낙마다 예. 내지는 아까 보이콧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충청도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충청도 민심들은 저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우린 2017년 대선 때 두고 보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 갖고 사실 조용조용히 물 밑에서 압박을 가는 가운데 아까 민 원장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 보면 이 정도 만신창이 만들었으면은 제일 좋은 건 제가 생각할 때 하마예요. 네. 근데 굳이 뭐 대통령 면을 생각해서 강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야당 의원들의 130명 중에 최소한 70명은 와서 앉아 있도록 만들어야죠. 반대표를 던지든 뭐하든. 그것은 그야말로 여야 대표, 원내대표들 이럴 때 정치력이 필요한 거죠. 정치력이죠. 네. 문재인 대표가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 충청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해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할까요? 제가 아까 그 네. 말씀드렸던 네. 총선 대선의 전략적 그 고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바로 이 충청 민심을 살펴야 된다. 아, 그 말씀이셨군요. 예, 예, 걸려서 그렇습니다.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스케줄이 있을 텐데 이완구 총리 후보자 문제가 좀 원만하게 넘어가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권 내에서 혹시 반발이나 이탈표 같은 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는데 과거 1971년에 12항명파동 같은 항명파동은 없을 겁니다. 아, 그렇게까지는. 왜냐니까 지금 뭐 항명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친이계라든가 뭐 이런 뭐 일부 보면 좀 이완구 대표 체제 이완구 후보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분들이 반대편 던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무기명 비밀 투표는 누가 어느 표 어떻게 던졌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야당 의원들을 최소한 한 5, 60명을 갖다 놔야지 예. 누가 어떤 표 던졌는지 모르지 딱 새누리당 예를 들어 직권상정에서 158명 딱 모였는데 네. 반대 30표 나왔다. 찬성 128표 나와서 통과다. 그러면 30명은 새누리당에서 반대한 거 아니에요? 복잡해지죠. 복잡해져요, 네,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저런 가능성을 놓고 제일 좋은 거는 이완구 후보자가 오늘 또 차남을 갖다 지난번에 다 33살 먹은 아들을 갖다 MRI 통에 넣었잖아요. 네. 월까지 공개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총리를 갖다 하셔야 되는지 저는 인간적으로 조금 씁쓸함이 남아요.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새로 출범하면서 야당의 기류가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보다 더 강경한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문재인 대표가 첫날 현충원에 가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을 놓고 유대인이 히틀러의 묘소에 참배한 것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네. 예, 지금 아침에 그 네. 어느 신문 사설에까지 이제 실릴 정도인데 네. 그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고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더더구나 재선 국회의원이고 이번에 또 야당에 130석 거대 야당의 지도부에 뽑힌 사람이 네. 그리고 더더구나 대표가 취임한 첫날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표가 그걸 상의 안 한 건 잘못됐습니다. 원천적으로 네. 문재인 대표가 반드시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 의견을 이끌어내든지 아니면 거기서 도출해서 사전에 조율이 안 됐죠.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것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뽑힌 첫날 대표가 하는 행보를 이렇게 최고위에 들이받는 것.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이 더 문제죠.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공과가 있죠. 과가 네. 아무리 크더라도 물론 과에 대한 그 피해자는 정말 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게 학살자 히틀러입니까? 이승만, 박정희 두 부적절하죠. 대통령이 네. 이 학살자 히틀러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네. 너무나 부적절한 건데 오히려 개인의 어떤 그 정치적 그런 그 지향점은 어떻게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도부에 최고위원 정도 들어갈 정도 되고 현직 국회의원이면은 네. 국민들에게 좀 품위 있게 말을 가려서 해야죠. 또 거기다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다도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글쎄 말이에요. 전범이 모여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에 비유했는데 지금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신이 당 대표가 되겠다. 당의 전면에 서서 대표가 아니라 대포입니다. 대포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포문을 여는 대포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포를 아군을 향해서 쏴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예.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야권에서 네. 트로이 목마들이 있대요. 아. 예전에 저 2012년 총선 때 예. 김용민 후보, 네, 예. 그다음에 또 이정희 전 통진당 전 대표, 예. 그리고 이번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아니 대포를 쏠려면 정말 제대로 그야말로 탁 조준사격에 쏴야지 왜 아군한테 총질입니까 사실상. 이번에 마침 어제 본 리얼미터에서 네. 보니까 긴급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한 54%의 국민들이 유권자 응답자들이 저 문재인 대표의 그런 행보는 잘했다 공감을 한다. 네, 저도 봤습니다. 한 네. 25%만이 못마땅하다 이야기하면 네. 그렇고 조금 전에 아까 야스쿠니 신사 이야기하셨죠. 야스쿠니 신사라고 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 현충원이 야스쿠니 신사는 처음 알았어요. 정청래 씨
정청래식으로 생각하자면은 예.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 두 전직 대통령이 계시니까 예. 아니 이 야스쿠니 신사도 보면은 전체 다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기 거죠. 때문에 네. 야스쿠니 신사를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현충원이 야스쿠니 신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그리고 현충원 비하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현충원 있다. 비하 발언 예. 첫째. 두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말 정신적 뿌리고 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92년 후보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했습니다. 네. 97년에 묘소 참배했고 당선인 신분으로는 네. 후보 시절에는 아예 저 구미에 있는 박정희 생가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인 신분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 묘소 참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아배가 되는 거죠. 정청래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걸 빨리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 동서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지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달빛 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구벌의 달 대구에 네. 그다음에 빛고울 광주 빛고울의 광 네. 달빛 동맹 그래갖고 지금 대구 경북의 기초단체장들, 네. 광주 전남의 기초단체장들이 6년 7년째 서로 상호 교류하고 학생들 교류하고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네네. 거기 얼마 전이죠. 지난해 같은 경우 또 보면 이거 말고 동서화합 포럼의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박지원 의원, 이윤석 의원 해갖고 뭐 했죠? 저 구미 상무리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했고 네. 또 당시 최경환 의원 등 보면 광주 지나서 하이도 내려가서 저 김대중 대통령 네. 생가 방문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정청래 최고위원 빨리 설명해 주세요. 그렇군요. 지금 현충원을 야스쿠니 신사의 신사로 거의 비유해서 비하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 또 문재인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의 일본의 아베 총리로 그렇게 비유한 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이신데 문 대표도 참 골치 아프겠어요. 이게 중도파도 끌어안고 널리 상대방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데 중도 통합 행보를 하려고 하는데 당내 강경파부터 좀 설득하는 것이 큰 숙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첫 일정이 천정배 장관이 이제 비판한 것은 유신 시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방점이 첫 일정으로 그 잘못됐다라는 지점에 그 방점을 뒀다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표가 첫 일정을 한 게 좀 성급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에 총선이라든지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도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간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좀 아까워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력이 아직도 좀 더 그 숙련되고 좀 이렇게 가야 될 숙성돼야 될 그런 면을 제가 이제 관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는 또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당 대표 다음 발언에 뭐라고 또 했냐면 일부 언론이 분열시킨다고 그랬어요. 야당을. 이 언론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 또 그걸 갖다가 꼭 황선 신은미가 무슨 정북몰이 한다라고 언론 탓 돌리듯이 언론이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또 한마디 또 했어요. 도대체 정청래 의원의 저것은 어디서 끝이 날지 정말 걱정입니다. 요즘 정말 언론의 순환 시대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놓고도 그렇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원래 예전부터 좌충우돌 아닙니까? 사실 어느 계파에 딱 속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소신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좋은데 겨우 그러다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군 진지에다가 수지탕 까놓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위원 좀 되셨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보면 현충원, 박정희, 이승만 두 분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는 문재인 신임 대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경선 과정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그걸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난 용기가 없어서 못 갔지만은 박지원, 다음에 문재인, 이인영 이 후보는 누가 대신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때 문재인, 박지원 두 분 후보는 나는 가겠다 얘기를 했고 그건 대국민 약속이에요. 그다음에 이인영 당시 후보는 아직 거의 내부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 보겠다 이 정도였으면은 사실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건데 이거 갖고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군 진지에다 수류탄을 까놓는 모습은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언론이 또 분열을 조장했다고 하니까 언론도 좀 억울한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까지 황태순 평론가 민영삼 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